오늘 나눌 얘기는 전세 사기에 대한 건데 연예인들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덜어 있죠. 그 방송인 덱스 씨 요즘 왕성한 활동하고 네. 있는데 확실히 전세 사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송 출연해서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은 깡통 전세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가짜 집주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배우 김광규 씨 또한 2010년에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진짜 11년 동안 번 돈 1억 1천만 원 다 날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에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요. 마음을 먹고 속이자 하면 속이지 못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용기를 내서 이 사기꾼을 형사고소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 처벌 형량이 너무 낮은 게 문제고 심지어 중간에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더러 많거든요. 에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들 주시니까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날린다. 서민들에게는 이게 거의 전 재산인데 그래서 삶의 의욕까지 놓게 되는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자, 오늘 분노 유발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송두리째 빼앗긴 삶, 경제적 살인, 전세 사기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서 건축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이름을 좋게 지어줬어. 건축왕은 무슨 건축 그러니까요.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남 씨는 수백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2023년부터 1년 동안 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대단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많은 보증금을 가로챘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을 고용해서 이들의 명의로 5개에서 7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 후 이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했습니다. 이야. 그런 뒤 준공이 되면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보증금을 뒤로 챙긴 거고요. 그 돈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통해서 남씨가 소유한 주택은 2,700여 세대나 됐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 그대로 중개사는 중개인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많은 사람들 사기에 가담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요. 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꾼 남 씨한테 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기다가 실적에 좋으면 성과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가관이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들이 누굴 믿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믿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 이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이런 데다 머리를 써서 돈을 그렇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왜 아침 화요일 나를 불러가지고 혈압 오르게 처음부터 혈압 오르게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믿고 사람들은 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세입자도 고객이 있고 임대인도 고객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꾼 남 씨로부터 돈을 받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함께 가담한 공범이고요. 당연히 함께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받아가지고 새 집 마련하에 네. 또 이제 집 한 채 늘리고 네. 그걸 또 보증금해서 또 이래가지고 또 늘리고. 계속 돌려막기 했는데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빼줄 돈이 없으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그대로 넘어가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없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그리고 그 서류상의 위험한 부분들 사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근저당이나 체납 같은 거요. 네. 근데 공인중개사를 자기가 고용을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열었잖아요. 정말 조직적 범행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유가 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세입자들은 거래하죠. 세입자가 딱 오면 이 남 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야, 여기 임대인 재력가다, 돈이 많다 이러면서 이 임대인의 부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를 하고 세입자한테 믿게 만듭니다. 아하.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달콤하게 이행보증각서다, 보증서다 이런 걸 딱 내밀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범인 임대인에 대한 체납 정보나 이런 것을 개인정보기 때문에 얻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실질적 임대인이 누구였는지, 그 임대인이 자금 사정 어땠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저 탄탄한 물건입니까? 이 사람이 집만 2,000채입니다. 그래, 그렇게 믿게 된다니까. 엄청난 재력가예요. 이거 뭐 한 채 가지고 뭐 그렇지.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은 그냥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넘어가죠. 그 이게 얼마나 이게 속고 난 다음에는 원망스럽고 눈앞이 깜깜하겠고 나를 원망한다고 나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속은 피해자들 중에서 네. 4명이 숨졌어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살인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 피해자들 4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2월에 이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 씨는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숨진 20대 남성은 보증금 9천만 원 중에 3,4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세 번째 피해자는 9천만 원 중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60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희생자인 40대 남성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보증금 6,200만 원 중에 2,700만 원만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의 대표는요. 계속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쫓겨나는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가 마른다며 일단 경매를 중지시켜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기를 당한 상황이에요. 엄연히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 형사 사건화가 됐고요. 남 씨가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기꾼 남 씨 정말 뻔뻔한 게요.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앞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어떻게 변제할 거냐, 변제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대답도 안 했고요. 아, 답답해. 심지어는 재판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 라면서 유체이탈식 화법까지 구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피해를 입힌 게 자기잖아요. 근데 희망을 잃지 말라. 이건 무슨 병 주고 약 주고잖아,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 자기가 그 죄 없는 사람들 희망 다 쌓아놓고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때문에 4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숨지기까지 했는데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요. 이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죄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요.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고. 재판부는 특히 이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즉 최대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그 형에서 정한 것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사기죄 형량 1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대로 사기를 쳐도 내가 148억 원을 편취해서 가져도 형량이 15년이 15년이다. 최대치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 가해자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연 이게 맞는 형량인가라는 맞아요. 의문이 수위가 듭니다. 낮아. 네. 이 사기가 원인이 돼서 비관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명이. 그럼요. 아니 나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러면은 이 사기가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네. 저는 그 생각인데 어쨌든 형량 15년, 최고의 형벌을 다 줬다 이건데
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법 감정이 너무 관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 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일당 모두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시켜 달라 피해자들이 그렇게 목나 외쳤어요. 이 범죄 조직 단체 이거 조직죄, 범죄 단체 조직죄 이 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많이 무거워져요. 어느 정도 돼요? 일단 형법 114조에 규정이 네. 되어 있는데요. 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이 단체나 조직을 만들거나 또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그 형에서 정한 이 형에서 그 해당 목적에 정한 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주범 같은 경우에 그 형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네. 단순 가담자도 이 조직죄가 적용이 되면 이 주범만큼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폭 같은 거죠. 네. 범죄 조직 단체를 단체. 조직해서 네.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 네. 이것도 지금 부동산 업자들하고 짜고 조직적으로 그래,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피해자분 말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사기로 사람이 죽었으면 저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48억 원 외에도 추가로 305억 원대의 사기 피해가 밝혀져서 이 재판은 또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것만 해도 450억 원대 사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죠. 액수가. 네. 그런데 올 6월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건축왕이라는 자가 80억 원대의 사기로 또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추가 기소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와. 남 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 사기 피해액이 453억 원을 더하면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얼마나 더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이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술 먹고 나서 불어라고 더더더더 하잖아요. 네. 더더더더 무거운 벌을 가해야 돼 이거. 벌 받아야 돼. 15년 이거 너무 짧아요. 맞아요. 이래 안 돼. 뭐 저희가 생각할 때 15년도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 이 남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기꾼 남 씨가요. 이것도 무겁다면서 네? 낮춰달라,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모자란 게 있다고 항소를 해. 항소를. 이거 괘씸죄 추가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제가 괘씸죄 들어가야 돼. 괘씸죄.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판사라면 저 괘씸죄라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검찰에서도요 맞항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 의견이 이랬어요. 공범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 1심의 형량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검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예. 게 안타깝게도 예. 2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뭐야 이건 또. 나 진짜 검찰과 1심 재판부는요. 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148억 원이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2심 재판부의 판단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사기죄다. 즉 80억 원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남 씨의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이 됐고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징역 원래는 1심에서 4년에서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 실형 선고가 파기가 되면서요. 7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실형을 다 면제받은 거고요.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너무했다 진짜. 야, 이거 피해자들 완전 피눈물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반토막 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고작 7년? 7년?
70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 주목할 진짜. 부분은 아까 피해 액수 80억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봤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짙지 않으면 사기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 씨의 이 자금난이 2022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남 씨의 자금난이 발생하기 이전 이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난이 있기 전이니까 충분히 이것은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사기가 아니라고 봤고요. 자금난 발생한 이후에만 고의적인 편취다라고 봐서 그 부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른 건 있잖아요. 305억짜리가 하나 있고 네. 80억 원 피해 사건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피해 액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 씨가 자금난이 발생한 2022년 1월 이전의 피해액이라고 하면 무죄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된 거라고 하더라도 2심 재판부 형량 자체가 좀 낮아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아, 정말 뭐 기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와,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수림 씨가 좀 전해 주시죠. 그 2016년에 전북 익산 대학가 원룸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세 사기범들이 세입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가로챈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외제차 구입하고 해외여행 가고 도박하고 아우 나쁜 놈들. 이런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탕진하는 사이에 대학생들은 전기수도 끊어져가지고 원룸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아,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노후된 원룸 16개 동을 싸게 구입한 뒤에 네.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그런 사건인데요. 이 조금 더 저렴한 집을 구하고 싶었던 인근 대학생들이 그 피해 범행 물색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이 피해자는 모두 122명이나 됐고요. 이 사기범들 세 남매와 조카로 이루어진 가족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 원룸의 건물 매수액 같은 경우에는 6억 1,700만 원이었지만 이들은요 자기 돈 1원 한 장 보태지를 않고 이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일부 원룸에 대해서는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입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122명이고 보증금이 46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1원도 지불하지 않고 돌려막기 한 거고. 야, 이거 그야말로 무자본 갭 투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임대인이 내가 높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싶다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또 현실적으로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임대인이 국세를 밀렸는지 다른 임대 현황이 어떤지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세입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이 보증금 받아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면서도 공과금을 안 내서 세입자들은 가스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 찬물에 몸 씻고 막 이랬다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악질인 게요.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게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없죠, 이 대학생과 없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 삼았다는 게 정말 악질입니다. 네. 집값이요, 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 주택이었고요. 네. 이들은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고 남은 돈으로 계속해서 주택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 가족 사기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것도 참 괘씸합니다. 그 범행을 주도한 40대 강모 씨가 신용불량자였대요. 그리고 당시 8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누나하고 친동생 그리고 조카를 꼬드겨서 범행을 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동자인 강 씨가 원룸 계약과 자금 관리를 맡았고요. 피해 자금을 은닉했고 신용불량자의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건물에 대한 명의를 제공해줬어요. 그러니까 누나 역시 계좌와 명의를 제공했고 조카는 SNS에 세입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남겼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자기들은 여행 가고 도박하고 죄질이 아주 안 좋은데 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 가족 사기단은요, 우리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뭐래. 이렇게 뻔뻔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뭐라고 봤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다른 데 투자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던 것 자체가 보증금을 그 용도대로 쓸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사기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받고요. 재판부에서도 역시나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처벌 형량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가족 중에 누나한테는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내렸고요. 조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주도자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3년 6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족 사기단이 사기 사건 또 있었습니다. 세모녀 전세 사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17년부터 무료 주택 500채를 소유하고 대박.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규모가 더 컸었거든요. 네, 이 엄마인 김모 씨는요. 네.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이 수도권 빌라 500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입니다. 그 뒤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분양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이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실이 밝혀졌고요. 피해자는 무려 355명, 피해액은 약 7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내 돈도 아닌 세입자 보증금 가지고 수백억에 달하는 사기를 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간 크다.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아도 네. 피해액이 몇백억씩 막 이렇게 가도 최대 형량이 15년이에요. 네. 이게 참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어머니가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재판 2년이나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분양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은 것 사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는 이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피해자들한테 손해가 막대했고 주거의 안정을 위협했다라면서 이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요. 명의를 넘긴 두 딸한테도 각각 징역 2년, 또 이 분양업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그 업자들한테도 징역 15년에서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뭐 법정 최고형을 받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자들이 돈을 다 돌려받았느냐 이 맞아. 부분이거든요. 피해 회복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해야 되는데 네.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이 가해자들이 이미 본인 명의 재산을 다 빼돌려서 맞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요. 정말 판결문 종이 한 장만 받게 되고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는 피해자들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속이 터져 진짜. 이 법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세 사기 이게 아까 얘기한 네. 그 범죄단체 구성해서 네. 하는 이거 좀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검찰에서도요,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 이게 적용돼야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환수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환수 조치를 한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국가도 맞아. 환수할 수 있는 게 맞아. 없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또 전세 사기의 최고형이 15년형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사기죄 형량 자체가 2011년 이후에 14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기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고요. 지난 8월에 이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좀 상향이 됐습니까? 네, 형량 상향이 됐습니다. 아우. 이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네.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경우 혹은 일반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오.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대폭 네. 늘렸고요. 또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네. 최소 11년부터 시작하고 아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요. 아직까지 잠정안이기 때문에 최종 의견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고요. 내년 3월에 공청회에서 이 새로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모쪼록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실제 선고 형량도 대폭 높아져야만 그래요. 이런 전세 사기범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량 확실히 높아져서 저희가 더 이상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서민들 울리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분노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